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9살의 여성입니다. 애청하는 사연 채널을 듣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연으로 이혼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매년 10만 건이 넘는 이혼이 접수되는데 오죽하면 이혼도 대기줄에 서서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농담처럼 하더군요. 그 수치에 기여한 저로서는 아주 근거 없는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1년 전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대신 친정엄마가 심장 판막 수술을 받은 지 2년도 되지 않아서 친정 동네로 이사를 했고 엄마와 동생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예정이에요. 어쩌다가 기생충 같은 남편과 시댁과 인연을 맺은 게 어찌 보면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람이 가에 홀리면 어리석은 일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은 한 가지뿐이겠지만 이혼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양하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과 처음 만난 경위부터 먼저 얘기해 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 없이 할머니와 친정엄마,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살았어요. 엄마는 식당을 운영하시고 할머니는 저와 동생을 키워주셨어요. 성년이 되면서 여동생은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2아이를 낳았고, 제게는 조직 생활이 맞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창업하여 20대를 헌신했죠. 제가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연애나 결혼 생각을 등한시하고 살았는데 친정 엄마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지훈아, 언제 결혼하고 언제 아이를 낳을래? 남들이 하는 건 다 해야 사람이 사는 법이라고 하시곤 했죠. 엄마야, 지금 내가 삶에 만족하고 일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이번에 아예 제대로 중심을 맡겨보고 싶어. 지금 2년도도 뭐 중매로 가벼운 소개팅이든 그런 건 할 판에 그게 아니라 그런 본격적인 결혼 손자를 만나서 하고 싶지 않았잖아. 나이 이제 35인데 결혼을 했다고 해도 뭐 그러면 내가 더 일찍 죽게 될지도 모르겠어. 엄마, 둘째 딸이 결혼해서 손주가 2명 있어. 대신 해줄 효도하는 자식이 있어. 그런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돼. 저는 너인데 내 삶은 별개야. 심장 수술까지 받아서 어떻게든 생명을 유지하려는 건 모두 나를 위해서야. 그런 일을 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저승에 가서 아빠를 만나둬요. 딸 둘을 결혼시켜서 잘 살게 된 것을 보고 건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엄마마다 삶의 방식이 다르단 걸 알죠. 이제는 포기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확실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내가 2살 연하고 정중한 사람인데 선생이자 교육자 집안이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엄마께 말했어요. 이쁘게 지내보고 나가볼 테니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어느 날 엄마가 중매를 전문으로 하는 분께 제 마음을 전했어요. 요즘 세상에 누구나 그런 일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거절당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강한 분이시더라고요. 사실 엄마는 10년 전 심막 판막증이 생기면서 인공심장 수술을 받았어요. 그 후로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재혼을 원한다는 소망을 자주 얘기하는 습관이 들었어요. 그지간 선자리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질적이고 매너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강북 쪽에 있는 고등학교 수학교사를 한다는데 관상이 딱 들어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고 소개받은 남편은 저보다 2살 연하였기에 크게 기대를 안 했어요. 다시 만나자는 말도 따로 없었고요. 근데 친정엄마를 통해 중매쟁이가 전화기를 맞선 남이 여성분을 너무 좋아했더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양과 부모의 열렬한 응원 아래 결혼의 전제로 만났어요. 교제하고 반년 만에 양가 집안의 인사를 가자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비시댁에 첫인사를 갔는데 산등성이 근처 동네에 오래된 양옥집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늘 아파트 단지에서만 살던 나는 신기하게만 보였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웃으며 반겼지만 나는 긴장해서 오히려 얼어버렸다. 어려운 짓을 했다. 함지훈 양이라고 하는 나의 장남이 좋은 아가씨를 소개받았는데 그녀는 카페를 운영한다고 한다. 2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의 10년 차의 사장이고 친정도 노량진에서 식당을 크게 한다더니 그 영향이 있었겠군요. 식당이 큰 게 아니라
그 어깨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라니까요. 맞아요. 외과 전문의로 활약하시던 걸 어머니가 물려받으셔서 현재는 전국적으로 규모가 커진 것이죠. 무엇이건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 집안도 대대로 선생님으로 활약하는 가문이라 그 부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장남도 선생이지만 나 또한 그러하고 조부모님 역시 학문에 힘을 쏟았어요. 대단하시네요. 진수 씨가 가족들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해주긴 했지만 대대로 선생님으로 활동하신 것은 처음 알았어요. 요즘은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유산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 집안은 그러한 가치를 높이는 풍토가 있는데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원래 뼈대가 튼튼한 양반 출신이십니다. 집안에서 자란 저는 어릴 때 보증 사기 사건으로 집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고 정직한 양육을 받은 교사로서 집안의 자랑거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서로를 소개하던 중 집안의 소개로부터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친정은 엄마가 노량진 자갈치에서 큰 횟집을 운영하고 계셨으며 시장에서는 큰 엄마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빠는 강남에서 땅을 상속받아 사업을 하시면서 엄마가 사드신 건물까지 가꾸셨습니다. 저희 집안은 70에서 80년대 강남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전부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양육을 받은 끝에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딱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은 돈이었어요. 저희 친정이 어디에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았고 쟁이에게 선을 받을 때는 각 집안마다 요구하는 것이 더 확실하지만 시댁은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받는 것 같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많은 선택지들 중에서 저희 친정을 선택하여 선을 주었어요. 또한 우리도 잘 배운 집안을 원했기에 모두가 각자 원하는 조건에 맞는 상대들이었어요. 그러던 중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한 양과 상은 강남 쪽에 위치한 우리 친정에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어른들이 저희 친정엄마에게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이 놀랍게도 많았어요. 사돈이 강남 토박이었다는 소문을 저는 중간에서 듣게 되었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의 사람들은 강남에 20평짜리 땅을 예전에 샀어도 삶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인가요? 바뀌었다고 하는데 과수원이 크게 하셨다고 합니다. 내 아빠가 말거리 쪽에서 사셨고 시부모님이 강남 쪽에서 농사를 많이 하셨죠. 그 결과로 지금도 계속 여기서 사시고 계시고요. 말만 해도 부럽습니다. 그나저나 애들을 결혼시킨다면 신혼집을 주신다고 하셨다던데 봐두신 집이 있나요? 제가는 제 딸과 사위를 생각해서 반포 쪽에 아파트 하나 사줄까 생각 중인데 사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네, 반포면이 딱 좋죠. 그 지역은 요새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갑이라고 하던데 신혼집으로 딱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동네에 아파트를 샀었는데 지금은 재개발되어서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까 고민했어요. 너무 현명한 결정일 거예요. 시아버지와 시아버지께서도 지명이 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딸이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 집안에서는 그녀가 중심 역할을 합니다. 만약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아깝다고 생각할 만한 일이 뭘까요? 시아버지와 어머니는 결혼할 때 신혼집을 마련하는 약속을 했는데 그 사실을 매우 기뻐하시면서 어느 아파트를 할지 질문해 오셨어요. 다른 결혼 관련 비용들은 어디까지 지불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직접적인 협상을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또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지만 시어머니는 보통 성격이 아닌 것 같았어요. 초등학교 교사라고 들었는데 눈빛이 예리하고 날카로웠지만 사소한 부분까지 따지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옆에서 친정엄마에게 무조건 다 좋다고 마대치면 어머니가 중지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식으로 마무리하셨어요. 그런데 상견례 날 시어머니는 속이 안 좋으신 듯이 다들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음식이 안 넘어가면 물만 마시더라고요.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한식당이라 다른 시댁 식구들은 접시에 코를 닦아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 안 좋은 상황에도
시어머니가 결혼 비용 문제에서는 절대 얄짤 없는 모습을 보고 저는 속으로 혀를 내둘렀다. 조건을 보고한 맞선이 있고 시댁은 전통을 따르고 교육자 집안이라면 저희 집은 재정적으로 풍족한 집안이었고 충족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결혼하게 되면서 나의 남편에게 빠져들었어요. 저는 한 여자로서 예비 신랑이 집중적으로 사랑을 보여준 것에 감동받아 철벽 같은 마음도 쉽게 열리게 되었고 결혼 후에도 아이를 생각하지 않는 내 생각과 맞아 떨어진다고 느꼈어요. 남편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존중해주고 구속하지 않아서 1년 만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에 시댁과 친정에서는 제 나이가 늙어가니 빨리 아이를 가지길 희망했지만 남편과 저는 즐거운 신혼을 위해 여행을 다니며 충분히 즐겼어요. 이러한 결혼 생활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결혼 지옥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시댁에서 비록 큰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일어났던 작은 갈등들도 우리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건 있었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고요. 그러던 중 1년이 지난 후 결혼 2주년 차에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명절이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시댁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고 시동생이 양과 상대를 맞추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모여 있어서 대화 주제가 자연스럽게 시동생 결혼 이야기로 말머리가 돼요. 세아가 이번에 시동생 결혼할 때 신혼집 좀 알아봐 줄래? 라고 말을 꺼내는데 도련님, 신혼집이 왜요? 지금 수원에 계속 사시는데 너희 친정에서 해달라는 말이야. 하렴디라고 하네. 형수님과 예비 신부가 수원에서 괜찮은 동네를 이미 알아봐 놓았거든요. 형수님이 결제만 해주시면 돼요. 바쁘면 직접 알아볼 필요는 없어요. 라고 이어졌어요. 우리는 곤란하니까 아파트 사진을 준비해주면 되겠네요. 제가 지금 너무 당황해서 도련님 신혼집을 제게 사달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요? 당연한 일이니 우리 중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너희 친정밖에 더 있어요. 요즘 경제적으로 웬만한 동네는 서울집 못지않아 남자가 장가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게 말이 되겠어요.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제 남편도 결혼 때 많이 없었거든요. 제가 부담을 많이 해왔고요. 그건 입장이 다르니 둘째 며느리 집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서 우리가 도와줘야 하고 집안 사정이 다 다르니 너희 집은 우리 집보다 훨씬 정도가 더 해줘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려우면 나한테 말해주세요. 직접 연락하면 엄마나 아버지, 집 사람들이 꼭 도와줄 거예요. 이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말한 것을 안 해준 적이 없잖아요. 시동생은 경기도의 소재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결혼할 신부도 같은 회사 동료라고 해요. 20대 후반 커플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자가에 살 수 있을 리 없었죠. 시댁도 능력이 없는 건 뻔하니까 저에게 시동생 결혼 자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말에 어이없고 벙벙했다. 더 반갑다 남편이 당연히 장모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식구들 앞에서 단언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우리 엄마에게 시댁 식구들이 돈을 맡겨놓은 줄 알겠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결혼해도 친정. 엄마께서 신혼집부터 비용까지 모두 내주셨는데 그걸 보고 의뢰 부자들에게는 별일 아니구나 하며 시동생 결혼 비용까지 다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출가 외인이어서 제 결혼에 친정이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더는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동생이 형수는 참 매정한 사람이라며 시어머니는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내가 부인한테 말해서 받아내겠다며 일리 치더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이틀 뒤 시어머니가 정말로 말로 만나러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고 해요. 저는 이미 친정엄마에게 일리가 하는 말을 전해주지도 않고 제가 남편과 함께 알아서 살 테니 더는 재정적인 지원을 원치 않을 거예요. 않는다고 했었고 제가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준비 시간에 친정엄마가 전화를 하셨어요. 지훈아, 잠시 통화 괜찮니?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너희 시어머니가 방금 횟집에 왔다 가셨다 귀엽고 거기까지 납셨네. 안 된다는 내 말은 귓등으로도 들으시나요? 어떻게 사돈 부탁을 거절하니 눈물이 성에서는 자기 장남은 너 만나서 저렇게 잘 사는데 막내 아들은 어떻대? 원룸 쪽 방에 살게 하겠냐고 울더라. 그건 다 자기들 사이지.
내 결혼 때 엄마가 해준 것만으로도 사실 차고 넘치는 거야? 가만 보면 시댁 식구들의 욕심이 장난 아닌 것 같아. 나도 자식들 키워봐서 그 심정을 하니까 별 수 없어. 내가 그 집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게 생뚱맞잖아. 식구가 됐는데 나는 나무를 날아라 할 수도 없어서 그래서 해주기로 했어? 진짜 속 터진다. 수원 쪽 아파트를 봐뒀는데 4명이면 일단 내가 해줄 테니 너는 관리하고 해야 서로가 편할 거야.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엄마 볼 면목이 없는데 돈 없는 집안과 결혼하니 이런 불편함이 있네.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야. 시어가 친정한 말이 찾아가서 자기는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고 있고 우리 모두 가족이라 생각한다며 자기 막내 아들도 챙겨달라고 했다네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남자가 집을 해야 된다는 말이 뭐라고 그쪽 사도는 능력도 없고 그냥 막내와 수준 맞게 결혼시키는 거라고 하면서요. 진정 엄마는 제가 반대한 게 맞아. 어머니는 걱정이 많으셨나요? 하지만 시집간 딸이 정한 시호를 호소하며 가족들과 가슴 벅차게 온다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마음이 약한 울엄마가 어떻게 거절을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신혼집을 전세로 제공해주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도와주겠다고도 약속하셨지만 사람이 한 번 어려워도 2번이나 어려울 수 있죠. 그 외에도 시댁에서는 제게나 제 친정에서 원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면 진봇을 달라고 하면서 언젠가는 시댁집이 전세여서 외곽으로 이사하려는데 돈을 보태라고 하거나 시아버지 칠순에 축하금을 내놓으라고 하거나 저와 제 친정을 마치 은행 현금 뽑는 듯한 취급을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요구하더라고 저에게 말해주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친정엄마에게 바로 연락하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마다 중간에서 철벽을 세워 어떻게든 막으려고 노력했고 시동생 결혼 이후에는 시댁에 돈을 요구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 대신 시댁 식구들에게는 인정이 없었습니다. 결혼 2년이 넘어가는 시기에 친정엄마의 건강이 경고 신호를 바라는 상황이 왔어요. 12년째인 심장 수술 후에 다시 인공판막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심장 수술은 70대나 80대 노인들이 많이 하는 수술이고 심장 인공판막은 15년 정도마다 교체해야 한다고 듣긴 했지만 이런 교체 시기에 친정 가족들이 마음을 떼어놓았어요. 심각한 수술은 아니었지만 자식으로서는 생명과 직결된 심장 수술이라고 생각했기에 당일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겁이 나서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담당 의사 선생님과 친정엄마의 일정에 따라 수술 날짜를 정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엄마 수술 일정을 늦추라고 하는 거예요. 장님 수술 날짜가 잡혔어. 아니, 엄마가 계획하는 일정을 정해서 곧바로 진행할 거야? 근데 왜 그 수술을 뒤로 미루려고? 이번에 우리 아버지가 맹장염 때문에 빨리 수술해야 되거든. 맹장이 터지면 큰일이니까 집도의 스케줄에 맞춰서 바로 결정될 거야. 아버님 맹장 수술 때문에 우리 엄마 심장 수술을 미루나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맹장 수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외과 수술이잖아. 엄장 판막 수술이랑 위험도가 다르지? 장모님 수술은 원래 하던 수술이고 우리 아버지는 평생 처음 하는 거야. 부는 비교할 수 없는 장모님입니다. 처제가 수술하러 온다면 간호를 맡길 것이라고 하고 당신이 시아버지를 간호해주기를 부탁했죠. 아버지 간호에 대한 대결은 아니며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아버지의 수술을 맡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전혀 문제되는 사람이 없는데 왜 며느리인 저를 부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출퇴근을 하며 일하는 우리가 계속해서 병원에 머물 수 없는데 가게를 오래 닫으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집안일도 있고 회사나 학교 연차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부모나 배우자가 아프면 간호할 정도로 여유가 없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쓸데없는 말을 해선 안 되며 아버지의 수술 준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수술은 일주일 내에 있을 것이므로요. 장모님의 수술을 2주 정도 미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갑자기 시아버지의 맹장 문제로 급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화가 왔는데요. 그래서 친정엄마의 수술을 미루라 하라 또한 시아버지의 수술을 우선하라 하더군요.
남편과 시모, 상생 부부는 일 때문에 출근을 해야 하고 저는 카페를 닫으면 되기 때문에 병원에 상주하며 시아버지를 돌봐주라는데요. 남편이 장모님의 수술보다 자신의 아버지의 수술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남편이 그토록 이기적이며 이해심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어요. 결혼 후에 신혼집 문제에 이어서 대규모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던 중 친정엄마의 심장 수술 일정 때문에 남편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냉전 상태에 빠졌어요. 중이었는데 거실 소파 쪽에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보안 남편의 휴대폰인 것 같았는데 주말마다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에 가는 남편이었어요. 모양으로 무시하려고 해도 전화벨 소리가 시끄러웠는데 제가 대신 꾸려고 휴대폰을 봤더니 발신자가 시연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늘 우리 장남이라고 남편을 팬클럽 회장님처럼 떠보았다고 했고 남편과는 평소에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더군요. 시댁이 시어머니이며 남편을 꼴보기 싫어해서 전화 거절을 노렸다가 실수로 문자 메시지 화면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일부러 보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의 문자 대화가 보였어요. 그리고 경악스러운 내가 지금 한 행동이 헛된 것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교육자들이 집안의 교양을 갖추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인지 그들은 가족 중 아버지나 남편이 마냥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고 실수 없이 문제를 이해하면서도 마누라는 아버지의 수술 준비를 돕나 손이 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렇게 할 말도 없고 하풍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엄마의 심장 수술 일정 때문에 아버지의 병가가 따로 일정이 없는데요. 그냥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말을 바꾸긴 이때마자 어머니의 안대에 이전의 사실들은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어찌 건방지게 가서 아이로 다니는 아빠 창위로 완곡되었다고 아빠 병간으로 한 달마다 건방지게 온다니까 이윽고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약간 어머니나 가슴사람 토이 크로스 연인 가는 자들은 기본적 그 외에는 배움이 없기에 판단력마저 형편이 없었다고요. 어떻게든 제가 잘 가르친다 했어요. 살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만 없었으면 그런 집하고 인연을 맺을 필요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사기에 당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질 낮은 집안과 결혼하지 않고 더 좋은 인연을 찾았을 텐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게죠. 내가 돈만 아니었다면 상대도 고려할 것이지만 그래도 이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럴 때 사부 가족과 함께 해물 보러 나갔을 때 상에서 못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내가 내 상견례 때 옆에서 밥도 못 먹었거든요. 우리 엄마는 예민한 탓에 힘들어 하셨는데 그래도 참으세요. 돈을 생각하면 참아야 해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끝까지 모리고 청을 떨어지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는 어떻게든 내 아버지 수술을 잘 지켜봐야 해요. 초장부터 남편의 길을 잘 들어야 돼요. 이해하나요? 그럼요. 걱정 마세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는 저와 친정그로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주고받은 모자 간의 대화까지 정신없이 빠져서 읽다가 어느 순간 마더는 휴대폰 화면을 못 보겠다고 해요. 교육자 집안 출신이고 많이 배웠다며 우아를 떨던 두 모자에서는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니요. 선을 넘은 두 모자의 진짜 모습을 보았을 때 치가 떨릴 정도였어요. 여태 결혼 2년 동안 친정에서 갖다 쓴 돈만 해도 집 한 채 값은 될 텐데 시무나 남편은 일만에 고마움도 없이 그저 막대를 꽂아줄 호구로 봤나 봐요. 그리고 상견례에서 얼굴을 찡그리며 속이 안 좋다고 하며 물만 먹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는 단전에서 몸을 끌어안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시댁 식구들이 제기한 돈일 때문에 난 정신이 하다고 하더라도 시골 시어머니가 새벽 대바람을 맞으며 차가운 물에 손이 얼어가며 생선과 해산물을 만지며 번 돈인데도 옆에서 가면 비린내가 나서 헛구역질을 하며 모욕하는 상황과 남편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분노를 억누르고 친정 엄마 수술 일정을 우선적으로 정해서 수술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 맹장 수술 날짜를 말하며 저에게 10억 번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친정엄마 수술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호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며느리로 시어머니가 된 셈인데 시어부를 기르게 해주었냐며 일정을 조율하지도 않고 비난했습니다. 남편이 뭘 했니 하는 소리에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으로 병원에서 해결하라고 했더니 이빨을 바트바트 하는 거려. 시댁에서 원망하는 시부 병간호는 거절하고 며칠 동안 친정엄마가 어떤 병원으로 짐을 챙겨가서 있었어요. 엄마를 대신하여 여동생과 제부가 횟집 유지 전체를 맡았기 때문에 저는 가디어 보호자로 그 병원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어요. 다행히도 친정엄마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긴장한 저와 여동생 가족은 안심스러운 느낌으로 위안을 받았어요. 엄마는 빠르게 회복하셨고 퇴원하셨어요. 친정에서 쏟아부을 게 없다고 들리자 집으로 차를 몰고 오는데 남편이 전화를 걸었대요. 장모님 수술이 끝났으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의 병원으로 가서 간호해야 한다고 해요. 맹장 수술이라 해도 외과 수술이라서 실수가 있다면? 어떻게든 차를 돌리고야 말았어요. 명문 병원에서 아버지가 맹장 수술을 간단히 받았습니다. 수술은 잘 마무리되었고 이완실 침대에 누워 계시더군요. 간병인이 잠시 자리를 비울 적이 있었는지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또 다른 환자분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며느리께서 오셨다고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술은 잘 마무리되었다고 하셨어요. 아직 음식을 드시진 않으셨어요. 그래요. 장협착 때문에 방귀를 뀌어야 식사를 드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괜찮으시네요. 어머니와 남편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덕분인가요? 우리 아들이 나오면부터요. 며느니가 차를 주신다고 해서 눈을 감고 아픔을 참았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차단이에요. 우리 아들이 예전부터 너에게 차를 바꿀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10년이 넘도록 국산 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장남이 차를 바꿔주겠다고 했었고 다음에 태어나면 너와 상의해서 해줄 거라는 팜플릿을 가져왔어 갔다. 예전에 얘기는 했지만 이번에 차를 사준다는 얘기는 처음 듣네요. 어쨌든 둘이 다 잘해서 빨리 출고시켜주세요. 내 생전에 독일 제 외제차를 타는 날이 올 줄이야. 클래식은 영원하다 야. 시아버지가 맹장 수술을 받고 병가를 내당할 때 못한다고 했는데 시부가 똥 씹은 얼굴로 나를 쳐다봤어요. 있었거든요. 내가 하는 꼴이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식이에요. 근데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에 남편이 태어나면 함께 외식을 뽑아준다고 약속을 한 모습이었어요.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시아버지는 자신의 가정이 교육자 집안이고 청렴하다는 척하며 그를 놀렸는데 외식장 앞에서는 채색채색하고 머리고 뭐고 없는 것 같았어요. 어색한 10대 소년처럼 입꼬리가 승천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웃는 시아버지를 보니 오만정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즐거워하는 한 나는 병물을 잠시 떨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나가 심심한 얼굴을 시아버지의 병실에 단지 잠깐 비치길 알게 된 것 같았어요. 노발대발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시아버지 병원호를 하지 않고 몇 분 만에 돌아가 갈 수 있어서 그래. 당신은 내 돈으로 간병을 해주고 심지어 병원도 갔으면 며느리의 의무는 충분히 행했어.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야? 당신 집안에서 어떻게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 가르쳤길래? 선을 넘지 마세요. 여기서 집안 이야기를 왜 나와서 사용하는 거야? 당신은 울엄마의 심장 판막 수술에 와서 몇 시간을 보고 그냥 기도했는데 내가 반차를 써서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았는데 그래서 서로 안 한 척하고 퉁쳐버리고 목숨 어구간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해? 저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병간호도 하지 않고 며느리의 의무도 다 하지 않았으니까 대신 우리 아버지께서 외제차를 사주셨는데 아버지 말씀을 듣고 차를 판 풀리도 같이 봤다고 해요. 이제는 웃길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제게 돈을 요구하는 이유도 다양하고 이상해요. 시부 병관을 안 했으니 외제차를 사주라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남편 머릿속에는 돈만 차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문자 대화를 보고 나서 남편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싫었기에 저는 깔끔하게 무시하고 다른 공간에서 제 할 일을 했어요. 며칠 뒤에 시아버지가 재퇴를 하셨고 남편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서로 생한 채로 시댁에 집안 행사가 있어 간만에 갔다.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외제차가 숲으로 돌아간 얘긴 들었는지 저를 보고도 말도 안 걸고 싸늘하게 짝이 없더라. 그날은 모든 정리를 하려고 했지만 친정에 큰일이 생겨 모든 정신이 친정에 향해 있던 때였다. 당시 친정엄마가 횟집에서 일하다가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여동생이 친정엄마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서 발견이 빨라 몇 달 전에 교체 수술을 받았던 인공판막 주변에 혈액이 노출되고 염증이 일어나서 그랬던 것으로 들었다. 당장 남편과 병원으로 달려가서 엄마를 눈여겨보며 가만히 있는 저와 여동생 사이엔 비슷한 생각이 굴뚝같이 서 있었다. 부터 안면에 피곤함을 느꼈어요. 함께 내다보는 일 없다는 웃음이 이도적으로 나온다. 오늘처럼은 없었네요. 여동생도 지켜보다가 밤중에 돌아가셨지만 전 병실 앞에 갈 수 없었어요. 시작으로 누군가 뉘가 눈물을 멈추면서 눈에 밟는 밤늦게도 난 왜 안 그렇지 마음에 찔린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덜 알았으면 였어요. 하지만 이러면 안 되는 대신 안으로 종 눌렀다. 좁고 울적한 병상에서 의료진들이 이토록 친절한가 해와 아침 거실에 책계하고 아침을 보내고 오새가 분탈하자 안 부르게 나왔어요. 왜일까요? 혹시 본인은 상실을 느끼 조리는 완계를 띠는지 아는 증상을 찾체가 한대지 않는지 알에 대한 깊게 생각해봤어요. 제가 집시는 이유나 이런 식으로 느끼자 없지 않은지도요. 안아서 상절을 알고 싶었고요. 가져오고 싶었어요. 함에 있었죠. 용품이 없어서 안 들고 왔어서 여동생을 맡기고 엄마랑 함께 그날 저녁에 잠시 가다가 제 신혼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느껴져서 점심시간이 다가오니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없어서 놀랐는데 뒤돌아봤더니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이제 오니 코끝이라도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고 해도 보기만 해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어머니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왜 우리 집에 오셨어요? 아무리 친정엄마 수술이 있긴 하다고 해도 몇 날 며칠 남편 식사를 챙기지 못하게 될 만큼 주는 말이 안 와서요. 우리 아들은 요리도 못하는데 배달 음식을 먹일 수 없어서 내가 요리를 해드렸는데 며칠 동안 왔다 가셨다 했다는데요. 그럼 일 보세요. 저는 잠시 마음 쓰려다가 회사 가서 할 일이 있어요. 씻고 나서 다시 병원에 가야 해요. 잠깐만 사돈이 자식들에게 유산을 상속한다고 했다던데 사실이 맞나요?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엄마의 유산 상속에 관한 얘기를 했다고 그래. 어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돈이 알아서 잘 결정하겠지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마 곧 하신다고 했으니 유산 상속하실 거예요. 아직은 몸 회복이 우선이라서 다음에 확실한 유산 소식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반찬과 밥을 미리 해두었으니 알아서 드세요. 아무리 그래도 사돈이 아픈 걸 뻔히 알면서 수술이 잘 끝나고 몸 상태는 괜찮냐고 물어봐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유산에 관한 얘기라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나는 오히려 그러했어. 우리 엄마가 비리가 나온다고 했는데 무시하던 사람이 돈을 빌리지 않을 거라고. 제가 먼저 친정엄마의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하니 그 얼굴에 살짝 아쉬움이 담긴 표정을 지었어.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곧 변호사를 통해 확실하게 재산을 받고 상속 관련 일을 진행할 것 같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다음에는 유산 관련 좋은 소식을 기대한다며 다른 말 없이 그대로 생하게 가셨어.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슬슬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나 싶었어. 그리고 마디가 퇴원을 건강하게 낳으셨고 저녁에는 시댁 가족들의 소풍이 있어서 친정엄마의 퇴원 소식도 전하려고 시댁에 갔어. 시댁 현관문에서는 가족끼리 자기들끼리 히히덕거리는 소리를 듣는데 나는 거실 안에서 기다렸어요. 들어가자마자 조용해졌고 분위기가 차분해졌다. 남편을 제외한 시댁 사람들은 모두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누가 봐도 제 이야기를 자신들끼리 나눈 것 같은 기다리는 눈치가 느껴졌다. 인사를 하고 거실 소파에 앉으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제가 앉지 못하게 하고 질문부터 했다. 일단 어제 친정에서 얼마 받았는지부터 말해봐. 상속 금액이야. 나는 잘 몰라. 그걸 왜 어머니가 궁금해하시나요? 우리 아들도 사부인 자식이니까 우리들도 다 같은 가족이잖아. 어머니가 당연히 우리까지 챙겨주신 거겠지? 그러니 궁금해서 묻는 게 당연한 거죠.
나의 남편을 통해 유산 상속 처리가 끝났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 그저께 남편이 궁금해하면서 유산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좀 참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남편이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자신에게 가진 데에 희망을 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떡줄 생각은 알아서 하지만 시어머니가 부모님 집 애들에게 제 친정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모두들 기대하고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보니 불안했죠. 제 얘기와 시어머니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던 중에 그때 남편이 획 들어와서 얼굴이 창백해졌고 제게 획 돌아섰어요. 오해하지 말아요. 이게 어떤 일인지 내가 설명할게요. 제발 말고요. 상속 금액 대신 위자료를 알려드릴 테니 라며 말했죠. 어머니와 남편과의 대화를 문자로 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뒷담을 했다고 해도 저는 그것을 이혼 법정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남편의 말은 무시하고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시댁은 놀랐을 터였고 말할 필요도 없겠죠. 엄마의 세 번째 심장 수술을 지켜보며 밤을 새웠고 결혼 생각을 되돌아봤습니다. 시댁에서 친정의 금전 요구가 계속해서 커지자 실망했고 돈으로만 대접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와 친정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욕을 듣는 상황에서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결심한 후에는 편안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친정과 제 모욕적인 문자를 사진으로 찍어와서 남편에게 보내라며 요구했는데 이를 보냈습니다. 저는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있으며 결심을 다짐했습니다. 처가 욕한 거를 보고 그럴 거라고 짐작도 못한 남편은 제 문자를 받은 후에 놀랐는지 오전 내내 전화 폭탄을 날렸더군요. 오해라며요. 그런 놈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혼자 유유히 시어머니 집에 와서 이혼 폭탄에 터졌고 다른 것보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사돈 뒤마가 까발려졌다는 것에 얼굴을 찡그리더라고요. 그 이성적이고 고상하다고 하던 시어머니가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어 무너지는 모습은 결혼 후에 가장 보기 좋은 광경이에요. 시아버지를 비롯한 시종은 자기 집 전체가 이혼이란 없다고 말에 화를 내지만 제가 친정 욕했던 것을 증거로 모두 가지고 있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찔렸는지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꼭 다음부터는 제 전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그런 다음 미련 없이 결정하세요. 자동 현금 인출기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든 돈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모든 시댁 식구들이 소란을 일으켰어요. 남편의 짐을 싸서 시댁으로 보냈고 운영 중이던 카페도 갑자기 휴업한다고 하고 친정엄마 댁으로 도망쳤어요. 이혼을 하겠다고 말하자 친정에서도 소란이 터졌지만 돈을 뺏기려는 사람들로부터 반항했고 그 후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본가로 찾아왔어요. 그 자존심 강한 분은 우리 엄마 앞에서 우리를 막아달라며 무릎을 꿇었어요. 친정엄마가 놀라서 말리려고 했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보고 그런 사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 더 해보라고 했어요. 미안하구나.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 테니 의해를 해다오. 진심이 안 느껴지네요. 돌아가세요. 저는 그런 추잡한 집안과 엮기 쉽지 않아요. 제가 꿈쩍도 하지 않고 세게 나갔더니 시어머니는 자기가 사과를 하러 온 것도 다 잊고 친정 엄마 앞에서 제 욕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 정도로 사과하는 것이면 모시기는 척 넘어가야지 뭐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굴러? 제가 뭐하러 용서해요? 뭐가 아쉬웠어요? 똑똑한 척 하시더니 그것도 모르세요.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남편 및 시댁 식구들이 친정과 사정이 어렵다며 친정엄마가 제게 빌려간 돈들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선생님이며 자신의 수입이 부족하다면 내 카드를 빌려서 사용한 돈을 본뜬 시부모님이 급할 때마다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제 친정에서 결혼한 3년 동안 3억 원을 가볍게 가져갔는데 시댁 식구들이 사치와 허영으로 낭비한 돈들이 있었어요. 제 신용카드와 통장의 사용 내역이 남아있어 소송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 결과 친정엄마에게 해산물을 되돌려주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배워야 한다는 얘기를 하며 엄마가 유산을 남기면 자기들도 가족이라며 한몫을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올바른 생각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남편과 시댁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모든 재정적인 고리들을 끊어버렸어요. 소송 중에 제 남편이 사용하던 신용카드 명세서가 날라와서 확인해보니 골프 용품을 구매한 총 금액으로 500만 원이나 청구돼 있었습니다. 제 돈으로 그 금액을 지불하고 나니 철이었던데 그로 인해 시댁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후 듣기로는 서울의 집값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서 남편, 시동생 부부가 함께 시댁에 들어와 살기로 결정했군요. 시댁은 낡은 양옥집으로 2층에 방이 2개뿐이었는데 시부모님이 큰 방을 차지하고 시동생 부부가 작은 방을 쓰게 되었고 전 남편은 옥상에 있는 창고방에서 겨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남편의 시부모님은 제가 장기간 돈을 쓰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계셨는데 최근에는 지원을 줄이고 생활 방식을 바꿔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 시동생도 투잡을 하며 은퇴한 시아버지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모양이었어요. 저는 이혼 후에 친정과 제 근처 동네로 이사했어요. 사람한테 질리고 시달리다 보니까 진짜 내 사람, 가족이 소중한 거고 나를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다면서 친정엄마의 성공적인 수술 예우를 들었지만 3번이나 수술했다는 염려에 저는 엄마와의 시간을 무엇보다 함께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제가 후회할 때까지 부모님이 기다려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요. 사람 운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이상하게 이혼 후에 주변 사람이 바뀌고 사는 환경들도 다 바꾸고 싶더라고요. 어른이라는 건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지만 직접 몸으로 겪어보니 뒷감당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감정의 찌꺼기들을 개워내야 하는지 알 수 없죠.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는 제가 겪은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마음이 공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중에 이렇게 사연을 털어놓으며 조금은 정리가 되는 기분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내 사람들과 안녕하기를 기원할게요. 오늘도 우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